오늘은 그렇다면 면접의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좀 고민을 시작해 볼게요. 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 반장님부터. 네, 사실 마지막 할 말이지 않습니까? 즉 그 이전에 면접관들의 평가는 거의 마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일반적인 경우엔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말을 이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할 말에서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크게 한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앞선 면접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을 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할 말에서 그것을 이제 정정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면접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그렇다면은 나의 강점이라든지 뽑아야 될 이유 혹은 입사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간략하게 어필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세 번째로 면접이 완전히 망한 것 같다. 면접관들이 나한테 관심도 주지 않고 나의 어떤 그 답변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 반응도 시큰둥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준비해간 모든 것들을 마지막 할 말에서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홍 쌤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야. 반대 의견입니까? 네, 네. 일단은 면접이라는 게 질문 하나를 받고선 답변을 하나 했을 때마다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스크립트를 외워가고 그냥 답변을 그냥 외운 거를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면접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인데요. 그래서 대화는 사실은 시작과 끝이 모두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이 중요한 만큼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대화가 어떻게 매듭짓냐로 귀결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세혁 아나운서께서도 이 마지막 할 말에 그 엄청난 강점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연합뉴스 TV에서는 아니었지만 그 전에 방송사 있을 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대모사, 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2020년 11월 27일 면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그때 느꼈죠. 아, 됐구나. 네. 결과도 합격했고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또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좀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쌤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시는데요? 이랬으면은 그 면접은 망했을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대화가 진중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면접을 보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위트 있게 끝내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진중한 면도 있지만 위트 있는 면과 재치 있는 면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 할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무리는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휴. 아니, 우리 쌤들이 정말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그냥 김성민 아나운서를 따라한 게 아니라 이제 또 김성민 아나운서. 아니, 김성민을 따라한 게 아니라 오세혁 아나운서를 따라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뭐 맞춤형 취업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신청 네.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세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이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 시즌2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계약교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아이디 티팅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취준생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스펙 내용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타이완 대학교 나오셨고요. 영문과이십니다. 토익은 800점, 중국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타이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한국과 타이완 자동차의 매연 필터에 대한 문서 번역 및 통역 역임하셨고요. 타이완 로타리 클럽과 한국 로타리 클럽 통역을 역임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과대표를 보냈고 한국 외국 교환학생 통역 자원 봉사 활동을 역임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지사를 희망한다고 적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저는 부모님 관계로 타이완, 한국 양 국가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모국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외 제가 더 필요한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정형 서류가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아이디 티팅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보니까 중국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면 거의 십몇 년 가까운 시간을 오래 보내셨는데 전체적으로 스펙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방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분의 이력서 같은 걸 봤었을 때 크게 뭐 두 가지가 눈에 들어봅니다. 중국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역. 일단 이분의 스펙을 보았을 때 중국어에는 이제 확실히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강점을 가지신 분 같은데 이러한 그 중국어 강점을 내가 진정으로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외국어, 제2외국어에 대해서 이제 좀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은 영어 점수까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강점으로서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2외국어만 가능하고 영어는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내가 영어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강점이 있다,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토익 900 이상의 점수, 말하기도 레벨 7 이상의 점수는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지원을 할 때에는 해외에 있는 곳에서 날았다. 해외에 있는 곳에서 잘하고 나왔다, 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량적인 자격증, 예를 들어서 HSK 5급이나 6급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엄격한 심사, 정량적인 이제 가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공공기관 지원까지 생각한다면은 HSK 6급 자격증 그래도 이제 빨리 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 본 것이 이분의 생활이 다 이분의 경력들이 다 이제 통역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통역 외에 다른 직무는 그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통역이라는 그런 한정된 분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좁은 확률 게임으로 스스로 뛰어드시는 건데 다른 직무들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해외 영업, 마케팅, 서비스, 경영 지원 이런 다른 직무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쪽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 통역과 관련된 경험만 있는 현재보다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인턴이라든지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관련된 경험과 교집합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덧붙여서 영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이프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해외 대회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 써야 된다는 개념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영문학과를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기대치는 영어를 잘하겠거니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토익 800점이 절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영문학과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점수일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을 좀 취득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자기가 중국어에 대한 그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중국어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지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광동어를 쓰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캔토니스를 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원자께서 통번역했다는 것이 캔토니스인지 맨더린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강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HSK나 이런 시험들 자체는 본토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을 애초에 본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홍쌤 말대로 빠르게 HSK라든지 중국어 관련되어 있는 정량화되어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 좀 취득하시는 걸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티팅님처럼 중국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에 좀 더 유리하진 않을지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제2외국어를 뭐 못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장점이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들은 맞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사례처럼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돼 이렇게 단편적인 사고는 굉장히 좀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어를 잘하면은 뭐 어느 쪽으로 취업해야 되나요? 사실 뭐 이러한 그 중국어 역량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거의 통역 뭐 아니면은 그런 중국인 여행객들 뭐 가이드 이 정도 수준을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2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를 플러스 알파로서 내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나는 중국어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나는 중국어를 잘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런 사고를 하시는 거다. 좀 더 넓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프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제조국으로서 많이 이제 제조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 그냥 제너럴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중국 자체가 이미 그런 소비 여력이 굉장히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벤더들이라든지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공장들을 중국에서 다른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조 베이스에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라는 생각.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대부분의 이제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서비스나 유통을 중심으로 많이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수의 우리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 예를 들면 타오바오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 입점하는 것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상 중국의 모든 인구가 그런 유통에 그리고 판매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어 자체를 통번역 이런 식으로 다루기보다는 유통 채널에서 어떻게 다각화하고 사업 전략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포커스를 두고 해당 직무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중국어는 플러스 알파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도 했고요. 이 유통처내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타겟팅할 만한 기업이나 기관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까 이건 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점점 제조업보다는 약간 유통 소비재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의 어떤 제조 기반, 어떤 거래처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사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제조업체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곳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유통 소비 이런 쪽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한한령 이전에 이러한 그 중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화랑이었었던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유통 소비재업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그 중국으로 어떤 그 물품들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조한 물품들을 다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류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업체들 어떤 포워딩이라든지 선사 이런 쪽들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그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만큼 공적인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혹은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그 공적인 영역에서 대외 협업의 업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쌤이 여러 군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이프로님은 그 밖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홍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유통 채널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날개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분야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직무를 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저기 총무면 총무, 번역이면 번역, 그리고 아니면은 영업이면 영업. 이 직무부터 일단 정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산업군을 좀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산업군만 바라보게 되면 TO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통번역 직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통번역을 하기 위해서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정규직으로서 통번역 직무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경영 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통번역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좀 더 안전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번역 자체는 사실 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사실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커오신 분들이 한국의 이런 취업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 대기업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벽은 필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기 전형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필기 전형이 의외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옆 나라의 일본만 보더라도 필기 전형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대부분은 인성을 이제 위주로 검증을 하고 면접을 뭐 1차에서 5차까지 이렇게 면접 전형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보면서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잘했는데 난 그러면 필기 전형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은 필기 전형 왜 이렇게 중요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한국 취업을 준비를 한다면은 일단 그 해당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어떤 필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자란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나 정서와는 약간은 좀 다른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능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한국의 그런 조직 문화, 우리 기업이나 기관에 들어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조직 문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 등을 좀 해보신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좀 크게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프로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부딪혀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맨날 이제 뭐 대만 샌드위치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듣기만 해서는 모르잖아요. 네,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알죠. 예, 예. 그래서 취업을 어떻게 해나요? 어딜 지원해야 되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지원해 보시면 압니다. 아. 그것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조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야. 부딪히세요.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채에 떨어질 생각으로 많은 곳들을 살펴보시고 공고를 보시면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 머물고 계시면요. 스터디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취준생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정보도 교류하게 되면요.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조금씩 잡힐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주는 어드바이즈보다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IDT 팀님을 위한 조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빅스쿨에서 아이디 흰동님이 제가 공기업을 희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올리셨는데요. 네.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제 전문대를 나오셨고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3.1의 평균 학점이 되고요. 토스는 레벨 6, 전기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 있고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인턴 경력이 있네요. 이 경남 전문대학 캡스톤 경진대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이 대외 활동은 경남 유등축제 발론티어 그리고 이 관련 전공 자격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희망 회사는 한국전력 발전소 전기전자 계열이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은 이 현재 미국에서 인턴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공기업을 준비할지 고민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실의 벽에 좌절을 할까 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스펙에서 보완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발전 계열 공기업 희망하는 아이디 흰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좀 스펙 점검부터 해볼게요. 네. 홍 반장님. 네, 뭐 공기업을 지원할 자격이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 너무 좀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거기에서 또 미국에서 취업을 해? 이거 충분히 그러게요. 좀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네. 부분인데 네. 제가 공기업을 준비할 그런 자격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분 일단 충분히 강점이 있는데 본인 자신감부터 좀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조언부터 드리고 싶고요. 전문대를 졸업한 학력 자체가 약간 좀 걸린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어떤 학력에 대한 차별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의 뭐 직무 교육 이런 것들도 저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4년제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다행히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전력공사 여기에서는 서류 전형 평가에서 이 직무 교육을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분이 지금 한국전력공사를 노린다면은 충분히 자격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분이 그 한국전력공사의 정량적 서류 평가 그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스펙적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라든지 지금 기능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산업기사 정도로 끌어올린다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서류 평가 통과를 위해서 좀 준비한 부분들만 갖춰진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이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을 거머쥘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저도 이제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간다 그러면 모든 걸 가려놓고서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가점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 요소를 많이 취득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점을 취득하긴 취득했는데 그 가점이 애매한 가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자격이 100점 만점에 100점의 가점이라고 치면은 기능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뭐 50이라든지 40 정도의 가점을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업기사라든지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뭐 미국법인에서 인턴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기사 취득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관련 직종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으면은 아무리 4년제 대학을 안 나왔다 할지라도 기사 자격, 응시 자격까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기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필기 시험에서 전공 영역의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사 수준의 원론 1차 시험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사를 취득했은 거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능사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취득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문대에 가서 졸업하고선 지금 인턴을 갔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전공 지식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필기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실제 면접을 갔을 때 PT 시험 장에서 이 전공 관련되어 있는 PT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스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또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어학 점수를 좀 높이고 자격증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보면 이 인턴 중인 미국 법인의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좋을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이 답정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미국의 정규직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의 어떤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가치관, 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해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그런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한국전력공사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뭐 이분이 생각하셨던 근무지가 아니라 어떤 지방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정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이건 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필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 취업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렇다면은 직접 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어떤 필기 전형을 치르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뭐 직접 쳐보시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중 문제집이라도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걸 풀어보시면서 이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나 좀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와 이거 하려면 한 1년 이상은 각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모르겠고 한국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필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냥 미국에서 일을 할 걸 그러면 경력이라도 쌓을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프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에서 취업하는 거 저도 하고 싶은데요. 예. 미국에 살아보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해외법인 인턴이라는 거는 삼성전자 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해외로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관련 노동법 자체가 미국 주 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뭐 대부분 다른 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규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좀 다르군요. 네,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취업 비자를 연장시켜주고 기업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조건을 안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요.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취업 비자를 계속해서 지급할 것인지와 영주권 신청을 계속 도움을 줄 것인지 이 두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취업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없는 경우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외 취업을 막 꿈을 그리면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 2, 3년 후에 돌아오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디 흰동님이 또 하나 고민이 있으신 게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희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홍쌤 먼저 네, 설명해 일단 주시죠. 공공기관의 그런 정량적인 평가들에서 가산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기능사로는 좀 부족하다. 산업기사 이상 혹은 가능하다면 기사 이 전공 관련 자격증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라고 한다면은 이 한국전력공사의 그런 정량적인 솔평가에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한 단계 낮은 등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학 점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전력공사의 그런 서류 평가가 기본적으로 기본 100점에서 토익 점수로만 이제 100점 만점 이런 여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수는 갖춰줄 수 있는 800 이상의 토익 점수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스펙만 갖춰진다면 사실 이분에게 남은 것은 필기 전형을 얼마나 대비가 할 수 있나, 얼마나 대비가 되었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정량적 스펙 갖추고 자소서에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통과될 것이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면접 실력은 갖추고 계실 거거든요. 남은 것은 이제 필기 전형에서 얼마나 이분이 좀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필기 전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사 자격증을 이제 원룸 수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또 전형을 보자면은 기사 자격증 그런 범위 내에서도 정말 지엽적인 부분까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네. 그런 기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넓게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까지도 좀 갖춰주는 공부를 해주셔야 전공 필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실 겁니다. 네, 이프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필기나 자격증 위주로 홍쌤이 얘기를 해주셔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턴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요즘 한국 공기업 트렌드 자체가 해당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한테 가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관이 됐든 인턴 경험을 공공기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계속 취업을 준비하실 거라면은 1순위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12월이기 때문에 공채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 지원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답변 들어봤고요. 흰동님이 이 전문대 졸업 이후에 어떤 현실의 벽, 이런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전문대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릴 조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점. 4년제 대졸 나오신 분들도 학점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전문대는 이제 그 짧은 학교 기간 동안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자격증 등 스펙을 만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성실도라든지 역량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평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학점에서 이제 평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점은 정말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어떠한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학업 기간과 스펙을 근면 성실함으로써 어필하기에 좋은 요소가 학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소한의 어학 성적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업무 스킬이라든지 지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사하여서도 키워나갈 수 있지만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이런 쪽에 취업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같은 과라든지 어떤 그 학교의 선배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뭐 학벌을 본다고 볼 수 있는 사기업. 근데 대기업에서도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 뽑힌 선배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선배가 성과까지 좋았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에게 그런 학교의 그런 전공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와 연계되어서 어떤 그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업 프로그램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느 정도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의 학교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취업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흰동님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홍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펙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과도기에 있어요. 뉴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그냥 단순히 반복 노동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자동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 건가요?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학과에서 내는 수업, 자격증 취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과도기에 있을 때 내가 기업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